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방산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지난해 12대의 FA50GF를 납품했습니다. 납품된 기기는 현재 폴란드 공군의 훈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은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한다는 계획하에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FA50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다소 의외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FA50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잔여 계약인 FA50PL 36대 추가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무산될 경우 카이는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외에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방산 계약도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뜻밖의 서유럽 국가에서 폴란드 대신 FA50을 사겠다고 자처하고 나서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뜬금없이 한국의 FA50은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 전술, 전무 임무 등을 위한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죠. 또한 FA50이 폴란드 공군의 주력 무기로 군 현대화에 일조하고 전력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와 같은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는데요. 나머지 잔여 물량 36대를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5, F-35와 같은 멀티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디펜스24는 현재 도입 중인 카이의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 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FA50은 순찰 임무에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FA50PL과 같은 최종 버전에서도 결코 순수한 전투용 전투기는 되지 못할 것이라며 FA50을 구입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F-35이나 이를 기다리는 줄이 한없이 늘어서 있기에 F-1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인도받은 FA50GF 12대를 제외한 나머지 36대를 구매할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FA50 무용론을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보도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동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숨어있던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35 조종을 배우러 미국으로 가는 동료들과 달리 FA-50 조종을 배우려고 한국으로 가는 조종사들이 불쌍하네요. F-50 같은 항공기는 구매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인도된 12대 말고 주문한 36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금으로 수가 적더라도 진정한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FA-50 구매는 35억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행기는 훈련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이러한 여론에 카이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무기 사업인 만큼 국내 여론이 악화된다면 충분히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여론몰이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폴란드 정권은 가뜩이나 이전 정권의 계약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료된 계약을 갑자기 엎을 수 있나 싶지만 KF-21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KF-21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분담금을 못 주겠다며 계약을 마음대로 파토낸 인도네시아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더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려하는 일이 정말로 벌어지게 된다면 카이는 3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FA-50PL은 블라크 20형으로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공중금유장치 스나이퍼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과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죠. 그만큼 기체 가격도 이번에 전달된 FA-50GF보다 비싸 대당 가격이 6,380만 달러 하나 약 870억 원으로 총 23억 달러 하나 약 3조 1,37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갑작스럽게 FA-50을 구입하겠다며 스페인이 한국과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에서 열린 왕립한 공협회 행사에서 스페인 공군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그동안 FOM을 고등훈련기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기체 수명이 다해 오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전량 퇴역시키고 신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 1970년에 이 FO를 도입했기에 퇴역시킬 때도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사업으로 스페인에 도입될 신규 고등훈련기 후보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사업의 운영 부사장을 맡은 휴고 가르시아 갈란 중령은 스페인의 FO를 대체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를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4가지 기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한 4가지 기체란 보잉의 T7, 레오나르도의 M346, 튀르키예 항공우주국의 휴르젯 그리고 카이의 T50이었습니다. 스페인은 폴란드에서 2차 계약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계약을 머뭇거리고 있는 틈을 타 한국을 신규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폭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스페인의 이 사업은 이탈리아의 M346으로 내정되어 있고 후보로 거론된 4가지는 스페인이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종교 언어,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운 국가로 역사적으로 깊은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유에서 다소 소외된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은 일명 서유럽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끈끈한 연합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 국가들이 유럽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회원국끼리는 회원국의 무기를 사주자는 암묵적인 룰이 작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에서도 이미 승자는 이탈리아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에서 승리가 가장 유력한 나라로 다름 아닌 한국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매우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투기 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 사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항공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서 계약 후 단 15개월 만에 12대를 납품하는 신속력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하는 기종의 FO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후화되었다고는 해도 F5는 기본적으로 마하 1.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에서 훈련기에 요구되는 작전 운용 성능도 최소 마하 1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인 4기종 중 T7과 M346은 최고 속도가 마하를 넘지 못하는 아음속 훈련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M346의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1090km에 불과하며 T7은 좀 더 빠르다고 하지만 시속 1203km로 역시 마하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T50의 최고 속도는 마하 1.5로 시속 1800km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매할 수 있는 훈련기 중 음속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훈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휴르젠 역시 마하 1.4 이상으로 음속 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속 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실 FA50과 똑같은 설계를 채택하고 FA50과 동일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을 탑재했으니 마하를 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국에도 배치되지 못한 항공기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그 신뢰성을 증명해 온 T50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를 뺀다면 스페인의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 전투기는 T50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네티즌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T50을 도입해야 한다고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F-35를 원한다면 T7이 분명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TA-50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까지 장착한다면 F-18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전투기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카이의 T-50이고 동시에 그 파생형인 FA-50으로 경공격기 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또한 카이의 항공기는 F-18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경쟁 기종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스펙과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훈련기라는 T-50의 강점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T-50의 강점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50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이점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훈련기 사업에서 T-50의 가장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T-50을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급하강시에만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음속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더 강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개발 난이도도 너무 높고
수출 시장에서도 훈련기로선 오버스펙의 아음속 훈련기보다 비싼 가격으로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멀리 내다봐 초음속으로 가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은 초음속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T-50은 초음속 훈련기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광받는 훈련기임에 틀림없습니다. T-50의 뛰어난 성능을 기반으로 초음속 경전투기 FA-50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는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국산 초음속 멀티롤 전투기 KF-21까지 개발할 수 있었죠. 동유럽을 넘어 진정한 유럽 시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잔여 계약을 거부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의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대량 수주를 통해 K방산의 가능성을 검증받아 폴란드를 넘어 유럽과 북미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K방산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입니다. K방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K방산의 외연 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 등으로 무기체계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해외 유명 군사 매체의 전망은 이를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산 업체들이 2032년 시점에 각 무기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의 경우 2032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도대체 천궁2가 어떤 위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세계 방산업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천궁2의 과거 영상까지 화제가 되고 있었죠.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천궁2의 실사격 훈련 및 실전 사례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확인한다면 왜 천궁2가 세계 1위 지대공 미사일 자리를 노릴 수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군사 매체 제인스는 대한민국 방산업계 빅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2032년까지 지금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자신들의 주요 상품을 통해 해당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나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제인스에서는 LIG 넥스원의 천궁2를 주목했습니다. 추후 천궁2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스는 LIG 넥스원의 주력 상품인 천궁2가 2032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27.5%를 차지해 24.9%를 차지한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2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원 규모의 천궁2를 구매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우디가 왜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천궁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죠. 화면에 나온 군용 트럭 뒷부분이 일어서더니 하늘을 향해 하얀 물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물체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꿔 목표를 향해 순식간에 날아갔고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던 것은 바로 천궁2였습니다. 이 영상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수출하기 위해 사막에서 비공개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촬영되었던 것이죠. 당시 UAE 국방부는 천궁 말고 다른 요격 미사일들의 도입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평가 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천궁이 UAE의 하늘을 지키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성능 평가 후인 2021년 11월 UAE는 총 10여 개 포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려 129억 디르함, 하나로 약 4조 1,5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금액을 달성해 당시 기준 역대 대한민국 무기 수출 최대 금액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거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돈도 많은 UAE가 왜 미국과 같은 유명한 방산 강국의 미사일이 아닌 천궁2를 대량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UAE와의 계약에는 예전부터 원전 수출과 아크부대 파병으로 맺은 인연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시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뒤 자국 특수부대 교육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아크부대가 교대로 UAE에 파병돼 군사 외교 역할을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예들만 모인 아크부대는 실제 작전보다는 UAE 연방군의 훈련을 주임무로 하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 특수전, 대테러, 고국낙하 훈련을 주로 맡고 UDT는 해상작전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UAE 연방군의 전투력 증강에 상당히 기여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UAE 인사들은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가장 원론적인 이유로 청궁2의 놀라운 성능과 믿기 힘든 가격을 들고 있습니다. 청궁2의 최대 속도는 마하 5이며 길이 4m, 무게는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당시 UAE는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제 바라게잇 그리고 한국의 청궁2를 새 요격 미사일 후보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했다고 하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은 한화로 8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청궁2 한 발보다 5배 넘게 비싼 수치인데요. 또한 패트리어트는 포대당 가격이 1조 원으로 청궁2 10포대를 구성할 수 있는 돈으로 패트리어트는 4포대밖에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한 청궁2는 바락8과의 성능 경쟁에서도 승리했기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바락8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한 전력이 있어 청궁2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궁2는 성능평가 당시 엄청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유연한 기동을 보여주며 표적을 모두 격추시켜 100% 명중률을 기록해 UAE 관계자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청궁2의 유연한 움직임에 매료되어 바로 계약을 진행시켜야겠다고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UAE 국방부 관계자도 놀라운 성능에 청궁2 도입을 서둘렀으며 공식 트위터에 청궁2 도입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었는데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제 요격 미사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청궁2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청궁2 UAE 수출을 위해 물신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부터 청궁2의 UAE 수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국 정부는 요격 미사일 시험과 성능 평가에 유리한 광활한 사막이 있는 UAE의 요격 미사일 시험장을 세우는 방안까지 논의했었죠. 그 후 개발이 완료되고 성능 시험과 전력화까지 마무리하면서 청궁2가 수출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례적이었던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 무기 수출은 UAE 등 무기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절대비밀 유지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UAE의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UAE가 청궁2 구입을 서두르며 공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협력하는 관계였기에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UAE는 자국 영토로 날아온 SS-21을 패트리어트로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이었던 UAE군은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탄도탄은 주로 북한제나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2 GMT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PAC-2 생산 라인은 이미 옛날에 가동을 중단했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와 사우디 모두 수명 연장 부품을 수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 수 없이 사우디와 UAE는 미국을 통해 신형 패트리어트 PAC-3나 PAC-3 MS를 도입하고 있지만 패트리어트 PAC-3의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PAC-3 MS는 발당 5,600만 달러나 되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비교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청궁 블록2는 15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PAC-3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전군 운용이 곤란한 패트리어트와 달리 청궁은 야전 전개 능력이 우수해 UAE는 물론 사우디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UAE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청궁2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되어서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에서야 우리 군에도 청궁2가 인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LR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우리 군에 납품한 청궁2뿐 아니라 UAE용 모델도 함께 양산했는데요. 청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뿐 아니라 요격과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화학무기 탄두를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직격 충돌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국과연은 북한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궁 기본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미 국과연의 개발부서에서 직격 충돌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불분명한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직격 충돌 방식의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뿐일 정도로 이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의 이라크군도 천궁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방공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업체 등과 2021년부터 논의했는데요. 당시 바데르 이라크 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라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는 이라크 전역을 방어하는 정밀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라크에 T-50 고등훈련기를 판매하는 등 우호관계를 쌓고 있어 한국의 천궁 시스템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카이에서 생산한 T-50 IQ-24대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18년 3월, 5월, 10월에 6대씩 18대와 2019년 5월 4대, 12월 2대 등 총 24대를 모두 이라크 공군에 차질 없이 인도했기에 이라크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경우 튀르키예가 러시아 요격미사일을 구매한 걸 이유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어 이라크 정부도 이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라크가 실제로 천궁2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도탄 요격 기술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그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스도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천궁2가 2032년이 되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달 말 한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 당시 LI 진액 수원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AE에 대한 추가 수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UAE는 최근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가 철폐되는 13개 품목의 무기류를 포함시켰는데요. 무기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UAE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2.4%를 차지해 세계 14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UAE는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육해 공군을 포괄한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궁2뿐 아니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다른 우리 무기체계들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얼마 전 K9 자주포가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에서 밀렸다는 소식에 씁쓸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K9 대신 선택된 건 독일의 RCH-155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운용 중인 K9A1보다 성능을 개선한 K9A2 모델을 영국에 제안했었습니다. 분당 6발을 발사하던 것을 9발까지 높이고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던 것을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까지 줄이며 파격적으로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영국은 결국 K9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9을 탈락시키고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은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독일제 자주포를 선택했었던 것에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영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도 빠른 시기에 사업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독일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외교가 판단에 주된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영국군 원로 장군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독일 자주포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를 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K9을 탈락시키고 채택된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의 독일 KMW사에서 제작한 무인 포탑을 탑재해 만들었습니다.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정 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인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능 테스트의 기회조차 없애버린 것에 많은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은 2025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국과 독일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가 우선되어 자주포를 직접 운용할 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 군인들은 실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벌써 잊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호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였죠. 그런데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됐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걸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복서 장갑차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이 힘을 합쳐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강국들이 힘을 합쳐 유럽 표준이 될 수 있는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개발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프랑스가 방향성이 다르다며 프로젝트에 탈퇴하고 말았었죠. 이후 네덜란드가 새롭게 합류해 다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었지만 2003년에 영국까지 아프간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국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공동 개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퇴를 감행했던 영국은 2018년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차세대 장갑차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동에서의 교훈을 살린 궤도형 장갑차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고 영국 역시 군축으로 인해 무기 개발 노하우를 상실했었기에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발생해 마지막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탄생한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는 인도의 아준 전차나 테자스 전투기가 떠오르게 하는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에서 지나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2017년 실전 배치가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26대밖에 납품하지 못했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죠. 그렇기에 결국 자신들이 버렸었던 복서 장갑차를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통해 독일에서 마지막까지 만든 복서 장갑차가 완벽한 장갑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LAV-25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었죠.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 방어체계 APS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노출이 지속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에 겪게 된다면 승무원들의 문제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죠.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의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 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없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 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 감쇄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슈덴스크 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박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엔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아이크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에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지만 반동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선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선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절차와 과정 없이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최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정한 과정과 성능 평가 등을 거쳤다면 더욱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RCH-155의 진짜 성능은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은 PGH-2000 자주포에 이어 RCH-155 18대를 추가로 지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 방산의 생산력이 뒤떨어져 자주포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어야 맞지만 인도가 지연되며 올해 말로 배치가 미뤄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배치도 확실하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독일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있습니다. RCH-155의 차체인 복서 장갑차는 8개의 바퀴에 모두 다른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우수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RCH-155가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이라도 포착되었다간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도 전에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 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연한 차이에 영국은 성능 평가 없이 독일의 자주포를 얼렁뚱땅 선정해버렸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록 K9이 영국의 선택들 받지는 못했지만 루마니아 등 다수 국가에서 K9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제치고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